네, 안녕하십니까.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하루를 보내시고 있으시죠? 저도 오늘 와서 교수님들 내용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자발성의 기초가 된 이노베이터 그룹에 있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지금은 전문직에서 일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정말 오랫동안 정보 아니면 뭐 디지털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그 계기가 되었던 게 뭐였냐면 저는 제가 그 초임 때 1년차 처음 들어와서 여름 그 60시간 연수를 신청해서 들었던 게 뭐였냐면 ICT 활용 교육의 뭐 이런 그런 연수였어요. 그게 뭘 만드는 거였냐면 플래시를 가지고 학생들 교수학습 자료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계기가 되어서 이거 되게 재밌네. 그 애들한테 또 그 아이들 얼굴을 막 그 플래시에 넣어가지고 막 돌려보니까 애들이 수업에 너무 잘 이렇게 흥미있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한테는 그게 참 동기가 되었던 것 같고 그 뒤에도 사실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교수학습 활동 그리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말 이거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들은 뭐냐면요. 지금 현장에서 오늘 아침부터 쭉 이야기가 간간히 나오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어떤 과정들을 또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도 많이 있겠지만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고 앞으로는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조금 더 변화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디지털 교육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또 사실 AI 교육에 대한 또 질문도 받으시고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신가요? 지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또 많이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이 질문을 딱 드렸을 때 선생님들이 조금 망설이십니다. 네. 왜 망설이냐면 저희가 사실 이 디지털 교육이라는 말이 그렇게 익숙한 말은 아니에요. 디지털 교육이라는 어떤 범주가 이렇게 딱 체계화해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했던 교육들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거 그냥 도구 교육을 말하는 건가? 도구를 활용하는 걸 말하는 건가? 약간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안에 이제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교육이에요. 사실 유네스코 2030 교육 아젠다에서도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교육을 특수교육 안에서도 해야 되는 이유는 아이들이 디지털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그 사회에 참여를 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최근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가장 이야기 많이 나왔던 부분이 디지털 리터러시였어요. 장애 학생들 디지털 리터러시 너무 어렵고 문제가 많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 진짜 많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그 규정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사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와 그 내용물을 적절하게 탐색하거나 활용하거나 또 소통하거나 창조하거나 또 비판적으로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그 기반이 돼서 디지털 사회의 그 시민으로서의 아이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도전해 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과정들이 생길 수 있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면 저희가 사실 디지털에 관련된 모든 지식, 기능, 태도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돼서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사실은 저희가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또 통합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정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특수교육이 분명히 사회 변화도 알고 있고 또 학교 환경도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세대도 변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저희 안에 있는 어떤 다양성, 개별성 때문에 좀 주저하는 것들 또
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이거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측면들이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보고 또 어떻게 좀 해결해 갈 수 있을까 그런 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디지털 교육을 많이 했던 그 동기들 중에 하나들은 아이들한테 정말 자극이 많이 된다는 거였어요. 이런 교육 방법이나 교육 내용이나 이런 면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 디지털 교육이 예전에는 단방향이었지만 지금 쌍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죠. 콘텐츠도 그렇고 뭐 이제 원격에 있는 이런 그 원격 교육이나 이런 문제들도 그렇지만 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조금 더 교육적으로 뭔가 더 배움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나? 라는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정말 어렵고 좀 힘든 과제들도 많아요. 디지털 교육에 가만히 보면. 하지만 정말 해보니까 이거 그래도 조금 해볼만 한데 아이들이 그래도 이 과정에서 뭔가 좀 변화하는 것 같은데? 라는 또 결과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코로나 시기 때 저희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죠. 많이 공감하실 텐데 그 안에서도 제가 보면서 이제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놀라웠던 건 이걸 하네? 우리가 이걸 하고 있네?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뒤에 함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이 시대는 선생님들 저희 사실 제가 좀 둘러보면은 그렇게 또 아주 어리신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보다도 또 그래도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정보통신 사회라는 말 진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정보통신 사회. 제가 아까 ICT라는 이야기 하셨을 때 고개 끄덕끄덕 하셨 분들은 네, 지금도 아마 정보통신이란 말 더 익숙하게 다가오실 텐데요. 연결 중심의 정보사회였죠. 인터넷이 기반이 돼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 융합되고 우리가 디바이스라는 걸 학교 현장에서 조금씩 사용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 초연결 지능 IoT 시대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 그래서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기만을 위한 이런 인터넷이 아닌 거죠.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지능화된, 인공지능이 중심이 된 스마트 환경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클라우드나 데이터, 사물인터넷, 그리고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융합이 돼서 학생들이 사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특히 뭐 저희 학생들 몰입성, 뭐 또 수준별 개별화 이런 거에 좀 유의미하게 시사점을 주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 학생들도 또 디지털 네이티브의 일원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느 위치쯤에 계신지 파악이 되시죠? 네, 학생들과 현격히 다른 위치에 계실 겁니다. 저희는 대부분 디지털 이주민이거나 디지털 유목민이죠.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작년까지도 센터에 있었는데 센터에 계신 선생님들은 네, 원주민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신규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신규 선생님들의 공통점을 하나 알았는데 진짜 정말 모두 다 아이폰이더라고요. 모두 다 아이폰. 네, 그래서 이 세대 차이가 확실하구나 저는 생각도 많이 했고 이 학생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디지털이 없는 시대는 알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 알파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컴퓨터실 가서 모니터 이렇게 데스크탑 모니터 보면 이렇게 한 번씩 밀죠. 예, 넘어갈 줄 알고. 그래서 사실 전자칠판 선생님들은 굉장히 불편한데 애들은 와서 막 이렇게 막 터치를 해요. 전자칠판 와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실 디지털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또 이렇게 도외시할 수도 없는 환경에 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요구가 다양한 정책들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2022 교육과정 어떻게 지금 총론이랑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담아내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의 학습이 기초인 언어 수리,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디지털 기초 소양을 중심에 두고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것과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교육 과정의 교수학습 설계 운영 내용에 있어서도 정보통신 기술 매체를 활용해요.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해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평가에 있어서도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서 효과적인 교수학습과 평가,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수업과 평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도 이 달라진 사회 변화를 저희 학생들한테 이러한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6차 특수교육 발전계 23년도부터 시작됐죠. 또 23년부터 27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안에서도 추진 전략과 그 세부 내용에서 또 관련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에 있어서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서요. 장애학생 대상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의사소통, 정서 안정, 흥미 유발 등 장애학생의 일상생활과 교육 지원을 위한 지능형 로봇 활용 확대,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 등 특수교육 수업 혁신을 위해서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그리고 또 저희 건강장애 학생들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맞춤형 원격교육 플랫폼 운영하고, 이런 것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이러한 정책들의 방향이 또 어디로 이어지고 있냐면요, 진로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디지털 대전환 등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직업세계 변화를 반영해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콘텐츠들, 수업 방법, 지도안을 개발해서 미래사회에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게 교육부의 기본적인 정책으로 지금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학교는 지금 저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잠깐 이제 사진들을 보면서 사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아마 그 코로나 3년 시기에 다들 이제 비대면 정도쯤은 네, 사실 센터나 교육청에서는 어마어마했죠. 이런 행사들이. 저는 사실 코로나 3년 동안 센터에 있어가지고 비대면 행사 정말 많이 운영했었는데요. 저희 연수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센터 수업들, 그리고 저희 행사, 이 페스티벌 행사 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저희는 문화예술제를 했는데 그것도 다 비대면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저렇게 유튜브로, 줌으로 참여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사실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다들 버겁고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막상 해보고 나니 또 장점들도 보였죠. 선생님들 사실 원격 연수하는 거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그리고 사실 오늘 같은 이런 세미나, 제가 예전에 학교 현장에 있었을 때 정보화 컨퍼런스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학교 학생들을 비우고 올 수가 없어서 어떤 해는 허락을 받아서 간신히 다녀오기도 하고, 어떤 해는 이제 또 못 가서 좀 나도 가고 싶었는데 라는 마음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날도 사실은 저희가 와서 같이 함께 하면 좋지만 또 유튜브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학교 현장에서도 이러한 게 좀 긍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아까 온라인 플랫폼 저희 열린 배움터 또 이렇게 구축이 되었죠. 사실 이제 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원격에 대한 관심이 좀 낮아지는 것 같지만 저는 사실 이 원격이 없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교육청에 있다 보니까 또 느꼈던 점은 원격이 필요한 친구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게 건강장애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생들도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러한 중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지원들이 조금씩 있어서 아마 이게 쉽게 없어지진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지원하는 어떤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돼요. 특히나 또 저희가 특수교육 안에서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반 교육에서는 채워지지 못하는 접근성이나 또 저희 학생들만의 수준별 개별화가 필요한 이런 자료들이나 연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전문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이제 실감형 콘텐츠 정말 많이 지원이 되었죠. 과학 수업과 관련된 실감형 콘텐츠도 많이 개발이 돼서 에듀에이블이 탑재가 되었고, 또 아시다시피 뭐 상산체험 교실이나 상산체험 버스 같은 것도 운영이 되면서 학생들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런 학습 방법이나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정말 실감나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그 센터에서도 제가 2020년도에
저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 전국에 4개소 설치해 주셔서 다른 기관들에도 몇 군데 있는데 상상 누림터라는 공간을 실감형 콘텐츠 교실로 해서 이렇게 구축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과정에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그 일반 이제 업체들, 이 VR, AR을 만드는 업체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런 분들한테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기술 처음부터 만들 때 사실 이런 자막이나 아니면 어떤 안전성, 지체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자꾸 고민하고 알려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정도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실감형 콘텐츠가 처음에 우리는 그거는 조금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좀 주저하고 있었다면은 그 기술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 사실 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걸 이런 방식으로 좀 모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과정들, 사실 그 과정들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사실은 같이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되게 큰 의미였어요. 또 이제 저희 지역에서 광주과학기술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과기원에서 이런 실감형 콘텐츠가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었냐면 저희 이 실감형 콘텐츠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사용자의 동작을 센싱해가지고 움직임의 어떤 패턴이나 아니면 이 학생이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발달장애 학생들이나 자폐성 장애 학생들을 어떻게 기능을 조금 더 향상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운동 능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저희가 아이들이 여가를 즐긴다든지 그런 놀이로만 끝나지 않고 다양한 연구 또 그리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또 적용이 됐을 때 정말 좀 많은 가능성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듀이블 최근 정말 3, 4년 동안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정말.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제가 저도 사업에 이제 몇 번 참여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뭐였냐면 콘텐츠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사실 선생님들 학교 현장에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희 각자 하나씩 그 콘텐츠 하나 만드는데 정말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모여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또 전문 기술 업체들이 같이 이제 에듀이블에서 많이 작업을 해주시니까 저희의 아이디어를 또 멋지게 이렇게 표현해 주셔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져야지 선생님들이 수업에 정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저희 특수교육 안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한테 적절한 그런 자료들을 바로바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플랫폼 안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여기 콘텐츠 작업을 하신 선생님들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사실 전국 시도에서 모여서 그런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좋은 시간들이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일반 교사 연수에서도 진행이 되지만 이렇게 콘텐츠 작업을 같이 하는 선생님들이 각 시도에서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신다면은 저희 교육 현장이 정말 많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적 양적으로 디지털 교육 자료가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또 목소리를 내야 되면은 이걸 자꾸 많이 사용해 봐야지 어떤 면에서 또 더 부족한 자료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런 거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자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에듀웨이브를 너무 제가 제 주변엔 정말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한테 필요한 자료들이 정말 그 학교 현장의 요구를 잘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많이 확장돼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교과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에듀웨이블에 보면 멀티미디어 북 지금 굉장히 초등부터 고등까지 수학, 국어, 사회, 과학 이렇게 나오고 있죠. 기본에 저희가 서책으로 불가능했던 것들이 많이 가능해졌고 콘텐츠를 왜 만드냐, 사실은 서책을 가운데 두고 서책에 필요한 동영상을 만들고 PPT를 만들고 학습지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멀티미디어 북으로 보면서 바로바로 제시하고 아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풀 수 있게 만들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그 교과서나 콘텐츠 자료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또 저희가 사실 교육과정이 또 바뀌고 더 많은 과목들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한번 들으셨을 텐데요.
저희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이 6월 8일 날 교육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국어 해서 특수교육도 똑같이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어요.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 데이터 기반의 맞춤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장애 교원을 위한 화면 해설과 자막 기능,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국어 번역 기능을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특수교육 쪽도 과목 교사 연수도 하고 교사학습 방법도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 저희 지금 25년부터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은 국어, 그리고 26년부터 수학, 27년부터는 생활영어, 28년에 정보통신 이런 것들이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로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도 사실 저희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의견도 제시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나오고 나면은 사실 수정하거나 뭔가 바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잘 지켜보고 의견을 많이 주는 게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콘텐츠들이요, 사실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 자체들이 하나씩 개발할 때 사실 교육과정과의 연계도 중요한데, 이 연계에서 사실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땐 또 어떤 거였냐면은, 서책에서는 사실 저희가 교과서 지금 개발하고 있기도 하지만 교과서가 개발되는 시점과 교과서를 사용하는 시점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디지털 사회는 정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 지금 여기 보신 앱들, 쿠팡, 배민, 뭐 이런 일반 사기업체의 이런 앱들 선생님들 아마 모두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학생들은 사실 고등교육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 이슈가 굉장히 많지만 이런 것들을 따로 배울 수 있는 기회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사실 이 디지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더 심화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바로바로 우리가 콘텐츠화 시켜가지고 기존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던 아니면 부족한 부분들을 또 이런 콘텐츠로 채워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마 다들 키오스크, 이제 키오스크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수학교들에서 정말 키오스크 되게 비싸거든요. 키오스크 되게 비싼데 많이 사셨고, 특수학교는 재정적으로 가능하신 학교들은 사셨고, 또 사실 사지 않아도 지금 작년에 장애학생 무인정보 단말기 교육용 콘텐츠 개발됐죠. 그래서 전자칠판 정도 이런 그 기능을 가진 모니터가 있다면 충분히 거기다 깔아서 이제 터치하면서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보시는 사진도 저희 광주 지역의 학교 기업에서 카페에다가 설치를 해서 사실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연습을 하기는 어려운데 학교 내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키오스크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이런 환경들을 맞추어 가고 있는데요. 사실 정말 되게 시급한 문제라서 각각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재 진행형인 과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당장 아이들이 디지털 교육을 안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것들, 그래야지 또 사회로의 전환, 그 전환 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사회와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현장에서 이건 조금 그래도 됐죠. 네, 소프트웨어 교육과 AI 교육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 디지털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디지털을 이루는 가장 기반이 소프트웨어죠. 이 소프트웨어로 디지털이 다양한 기기가 가능한 건데, 우리가 보통 컴퓨팅 사고력, 보통 AI에서는 AI를 기본 소양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정말 아이들하고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일단은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네, 재밌어하고 굉장히 초롱초롱해요. 그 수업 시간에. 왜냐하면 선생님들 디지털 도구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아이들이 책을 받는 느낌과 스마트 기기나 뭔가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반응은 정말 다르거든요. 자폐 학생들은 보면 제가 맨날 귀를 막는 친구가 있었는데 로봇을 주니까 손을 내려놨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그게 약간 기적 같기도 했거든요. 오, 약간 이렇게 표정이 달라지는 듯한 모습. 그래서 저는 사실 막 제 주변에다 진짜 해봐라, 괜찮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쉬운 것도 많다,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조금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지금 많이 예전보다는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매년 초에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에듀넷 티클리어에 가시면 선도학교들 자료를 볼 수 있으시잖아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올해는 특수학교가 선도학교를 몇 개나 할까 약간 이렇게 쓸데없는 관심을 가지고 그걸 딱 찾아봤는데 정말 한 손에 꼽았어요. 한 3년 전만 해도 한 손에 꼽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저희 그 광주 지역 이렇게 소프트웨어나 AI 같이 하고 있는 특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영구회에서 한평영어학교에서 이제 구축된 시설을 한번 둘러보러 갔었어요. 근데 그 영어학교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 중에서 이제 좀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은 지금 그 학교에서 하려고 하시는 과제 중에 하나가 IoT 환경을 자꾸 학생들이 경험해 보면서 실생활과 연계되는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생활과 연결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교육의 내용들을 채워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디지털 교육이 장밋빛은 아니죠. 그 안에 분명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아이들한테 좀 필요한 교육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윤리 교육인데요. 아마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선생님들 뭐 이제 특수학교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스마트폰을 거의 다 갖고 있죠. 거의 다 갖고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들이 중독이 있기도 하고 또 혹은 그 SNS로 서로 이제 불화가 있어서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학교 안에서 미리 또 교육되고 준비되고 좀 뭔가 조치돼야 되는 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거는 그 정보통신윤리위원하고 지능정보사회 그에서 발간한 발달장애 중고등 교과용 지도서예요. 또 이거 유관기관에서 많이 발간하고 계시고 또 사실 뭐 아인세 이런 데 가보면은 학생들 윤리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지도들 하고 계시고 강사도 파견하고 이러시는데 저는 사실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도 그러고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특수 안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관련 전문 기관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강사를 파견하거나 도움을 주시려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사실은 그런 데다가 장애 학생들도 이런 자료 필요하다. 장애 학생들도 이런 교육 필요하다.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해달라라는 것도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든 그 정책적인 이슈들을 특수 안에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선생님들 다시 아시다시피 그 학교에 공문이 오면 특수라는 말만 들어가면 다 특수한테 주는 네, 이런 그 어려움을 다들 공감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갖고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다 저희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사실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장애 학생들의 수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지원을 받는 이러한 분위기의 변화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직업 세계도 좀 변화하고 있는데 이건 21년도부터 지금 이야기가 나왔던 그 진로 쪽의 이야기예요. 발달장애 데이터 라벨러를 양성하는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 외에도 우리 이 미래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의 변화들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저희 학생들도 가능한 직종들 많이 이제 발굴하려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많이 있고 있는데요. 데이터 라벨러 저희 지역도 제가 그 21년도나 22년도 쭉 지켜봤을 때 저희 지적장애 학생들 5명 또 훈련을 받고 있었고 또 이제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일반인들 한 1000명씩 매년 이렇게 양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진 속에서 자동차나 이건 다 자동차야면 자동차만 다 골라내는 거고 사람이면 사람만 다 골라내는 이런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미래 사회를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정말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물론 사실이긴 한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몫을 또 찾아서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좀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그 한계도 많이 갖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사실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진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디지털 교육이 많이 어렵다고 해요. 또 이제 뭐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정말 뭐 심화적으로 들어간 것들 그건 우리들 좀 사실 어렵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또 우선순위가 있죠. 저희 사실 신변 처리도 잘 되지 않은 친구들 또 그리고 뭐 기초적인 작업 기술도 하나도 되지 않는데 스마트 기기 주고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디지털 교육이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버리면 약간 숙제를 미루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해야 할 일을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자꾸 조금씩 미루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지원과 변화를 통해서 좀 해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의 강화예요. 맞춤형 교육 콘텐츠 오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앞에 보시는 두 가지 앱은 일반 교육에서 지금 현재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앱입니다. AI 팽톡 영어 앱이죠. 그리고 수학탐험대 두 가지가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서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있는 앱들이에요. 근데 저희도 사실 이런 게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또 자기 접근성을 반영해서 개별화 수준별이 가능한 좀 쉬운 난이도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AI 서비스, 학습관리와 지원이 가능한 이런 서비스들을 앞으로는 조금 준비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선생님들께서 그 현장에서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경우가 그럼 교사가 필요 없지 않나? 학습 관리도 다 해주고 이렇게 과제도 다 내주고 아이들이 알아서 클릭만 하면은 뭔가 학습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AI 팽톡으로 수업한 그 연구 자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이거를 다 하고 정말 정반응해서 피드백도 다 받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뭔가 쭈뼛쭈뼛 하더니 교사한테 다시 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선생님들이 이 AI 팽톡을 내주는 과제는 아이는 이 AI와 같이 공부를 하긴 했지만 마지막에는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지원 도구일 뿐인 거죠.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도구고 또 교사는 교사로서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학생들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갖추고 학생들을 지원하고 또 격려하고 하는 와중에서 이 또 교사의 역할이 또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 아직도 사실은 지금 코로나 시기 때 무선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됐죠. 무선 인터넷. 네, 정말 제가 스마트 교육 할 때부터 교실에 인터넷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렇게 한 방에 해결되는 거 보고 할 수 있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학교들이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디지털 기술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좀 재구조화하고 디지털 기기와 관리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무선 인터넷만 설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기기들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고 또 학생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 것들 그런 효율적인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 봄에 서울 정진학교 현장 특수교육에 실린 거 사진을 보고 여기다가 좀 실어놨는데요. 이제 많은 학교들이 다양한 변화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교실 공간들 학생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이 또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그리고 이런 디지털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동료 교사들 때문이었어요. 저희 연구에는 제가 속했던 연구에는 사실 제가 지금 전문직 오면서 연구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는데 10년 정도 됐었어요. 2012년, 13년에 스마트 교육이 조금 시작되던 해부터 교사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연구 활동을 해왔고 저희가 해마다 꾸준하게 연구들을 같이 하고 협력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특수 안에서 뭔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보다 교육정보원에서 오히려 저희 활동 같이 이렇게 지원도 해주시고 또 예를 들면은 소프트웨어 박람회 같은 거 하면은 특수팀도 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사실 많이 서로 배우는 일반 교육에서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저희도 특수도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홍보가 되기도 하고 해서 그런 활동들 많이 했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번 주에 사실 진행했거든요. 광주 장애학생 이페스티벌 하면서 GPT 체험도 아이들하고 함께 하면서 이 동아리 선생님들께서 좀 수고를 해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들이 사실은 아까 그 선생님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먼저 그게 이해가 되고 필요하다고 느껴져야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뭉치면 이거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수업에 가능한 대안들을 각자 고민해서 실천해보고 다시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고 다시 또 투입해보고 이러한 과정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연대로서 특수교육에 대한 디지털 교육에 대한 특수교육의 비전과 철학들이 좀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교육청에서의 지원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결과물들이 나왔을 때 국토관이나 교육청에서 각각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사실 제가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빅데이터의 활용이 사실 미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실 인공지능 쪽에 공부를 하면서 데이터가 너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특수교육 쪽에서 뭘 해보려고 해도 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우리 학교 자료, 이거를 뭐 다른 학교 거를 뭐 얼마나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지 않고, 그런 것들로 뭔가 가치 있는 이런 결과들을 만들고 싶은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 인터넷 또 뭐 인공지능 이런 각종 서비스들 때문에 하루에 생산되는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해요. 보시면 알겠죠. 1제타바이트가 책 160조 권인데 2002년 한 해에 이게 100제타바이트가 지금 생산됐다고 해요. 네,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 특수교육 안에서의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치 있게 활용하고 또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GPT로 사실 요번 달에 제일 이슈였던 건 이거 행발 작성 프로그램이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보고 또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행발 작성 한번 테스트한 거 갖고 왔는데 학생의 특성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가운데 돼 있죠. 그래서 제가 5개 단어를 넣었어요. 조용한 성격, 성실, 교우관계가 좋음. 네, 3가지 특성이죠. 이 5개 단어를 가지고 생성을 했어요. 그런데 아웃풋을 보시면 10가지가 나오죠. 10가지. 네. 선생님들, 네, 학기 말에 생기부 작성하느라고 너무너무 힘이 든데 네, GPT가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이 1학기 때 공문 받으셨을 거예요. GPT 사용은 하되 개인정보 넣지 말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은 조심해라 라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GPT 사용해도 된다, 근데 좀 조심하게 사용하자, 사실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행발 작성하는데 교사가 꼼꼼하게 작성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사실 또 생기부라는 특성이 아이들의 뭔가 특성을 저희가 좀 뭔가 또 명확하게 또 잘 드러낼 수 있게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 이 생기부를 작성하는 역량을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선생님들 생기부 작성하는 연수 들어보면은 원칙에 대해서만 설명하지 어떤 기술적인 이런 뭐 글짓기 능력을 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으면서도 이런 시스템적인 도움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또 학생들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사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GPT가 우리한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특수교육 현장에 그러면 이런 기능들, 이러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거는 지금 일반 교육에서 K-에듀 통합 플랫폼이라는 거를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한번 좀 사업이 멈췄다가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 시도교육청하고 교육부가 같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각각 분산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구축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 학습자 주도 학습, 그리고 학습 분석, 결국에는 진로 진학까지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이런 걸 항상 보면 저희 생각이죠. 우리 애들도 이거 쓸 수 있을까? 우리 애들도 그 안에 포함됐을까? 이 대상 안에 과연?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분석해서 아이들 교육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거는 교사로서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게 만들고, 또 학생으로서는 학습자에 맞는 맞춤형 이런 지원들을 제공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행저정적으로도 굉장히 경감을 시킬 수 있는 방안들로 지금 다들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계신 측면들 있죠. 물론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좀 힘든 일들이 많았죠. 저희가 나이스로 인해서 또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잘 만들어지고 또 잘 피드백이 돼서 이게 잘 안착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21년도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관심 가졌던 분야가 2가지였어요. 빅데이터, 아까 그 데이터 관리를 해서 그런 걸로 좀 가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거, 그리고 하나는 챗봇 서비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 뭐냐면
제가 지금 지원센터에 일을 했을 때, 근무를 했을 때 진로직업 쪽을 맡았었거든요. 근데 정말 부모님들이 정보가 많이 없으시구나 라는 것도 알았고, 또 학생들도 좀 너무 피상적으로 그때 가면 뭔가 정해지겠지, 또 그때 가면 좀 결정해야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선택을 미루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모아서 챗봇 서비스를 통해서 좀 그래도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정보를 탐색해보고 결정해보고 하는 것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대화형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챗봇, 카카오톡 그 챗봇을 만들어 보려고 해가지고 좀 시나리오도 만들고 답안도 작성해보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선생님들 지금 지내다 보시면 학교 현장에 정말 불편한 게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런 것 좀 개발되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로부터 디지털 교육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삶 속에 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사실 또 이제 최근에 음성 명령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음성 명령이 학생들이 아주 간단한 단어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결과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은 정말 생활에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과제들로부터 아이들하고 코딩을 해보기도 하고, 또 뭐 키오스크 같은 걸 아이들하고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런 교육들도 했었는데, 이러한 일상생활로부터의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선생님들 알파 세대이기도 하면서 포노사피엔스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어요. 사실 이 포노사피엔스는 저희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늘 쥐고 살아가는 인류를 말을 해요. 스마트폰 하나로 사실 모든 거를 다 해결하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스마트폰은 자발성입니다. 네, 스마트폰을 누가 갖고 있으라고 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이 스마트폰을 항상 가지고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지금 세대의 학생들은 사실 이 흥미와 자발성이 없으면은 이렇게 협력하지 않아요. 절대 저희들한테 협력하지 않은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디지털 교육이 학생들이 정말 이런 흥미와 자발성을 기초로 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이끌어내야지만 학생들이 좀 더 학습과 또 친밀하게 또 많은 경험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와중에 또 창의적인 사고력들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학교 교육에서 사실 디지털 교육을 조금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디지털 불평등이 더 심화될 거라는 좀 우려를 다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먼저 사실 이전 디지털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시작해야 하고, 또 중요한 점은 가정과 함께 협력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만 하더라도 집에 가서 부모님들도 사실 이러한 인식과 공감대가 있어야지 저희가 디지털 교육 한 것이 이제 일상생활로부터 이렇게 전이가 잘 되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수요를 통해서 공급의 변화 주기, 저희가 필요한 것을 사실 저희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유관 기관들,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접근성이 해결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자꾸 의견을 개진해서 전체적으로 사회 구조가 모두를 위한 이 디지털 교육들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디지털 사회 변화로 인해서 사실 디지털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는 삶의 질을 나타내기도 해요. 생활 환경이 디지털화 되었기 때문에 이 디지털화된 생활 환경을 활용하는 것은 삶의 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목표 중에 하나죠. 목표 설정이 독립적인 사회 적응이란 말 정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선생님들 저희가 독립에 굉장히 많이 방점을 찍고 계시진 않은가요? 독립? 사실 뒤에 사회 적응까지도 많이 쓰는데 이 사회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이걸 좀 저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회에 아이들이 적응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의 사회를 조금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이해하기 노력에 디지털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들이 많이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